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경제론 들어가죠. 페이지가 48쪽입니다. 지난주에 했던 내용들을 좀 복습을 하고요. 그러고 들어가겠습니다. 늘 제가 이제 지난주 했던 것을 복습을 해드립니다.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복습이 될 거고요. 지난주 첫째 주는, 마지막 감정평가론 그 전 12월 달에 마지막 수업을 복습을 못하죠. 첫 수업은 이제 뭐 오리엔테이션이 내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나중에 어떤 뭐 다른 방법으로 뭐 복습을 하시든가 이렇게 하시고요. 지금 제가 이제 매주 첫 시간에 지난주의 것을 복습을 하니까 그게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되는 거를 기억해 두셨다가 나중에 복습을 하실 때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돌리고 싶다. 근데 시간이 좀 부족하다. 이럴 때는 매주 첫 시간이죠. 매주 첫 시간 복습한 것만 보시라고요. 매주 첫 시간 복습한 것만 보면은 시간이 많이 가지 않죠. 한 15분에서 20분, 많아야 30분 정도입니다. 그러면 그 전주에 했던 것을 다 복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총 이제 2주차부터, 오늘이 이제 2주차지 않습니까? 2주차부터 8주차까지 8번 수업에 7번이 복습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아주 많아야 3, 7, 21, 210분이에요. 아주 많아야. 그리고 마지막 주에 했던 거는 그냥 한번 동영상을 다 본다면 하루 만에 2달치를 다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계산이 나와서 지금 아무 표정이 없는 거예요. 3, 7, 20일, 그러면 몇 시간이에요? 210분이면은 3시간 반이죠. 그 3시간 반에, 마지막 감정평가론도 한 3시간 반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업 시간이 한 7시간 정도 되니까 하루 종일, 본다면 조금 쉬는 여유가 있다 해도 한 10시간 정도 공부를 한다고 치면, 하루 만에 부동산학개론 전체를 훑어 지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첫 시간입니다. 그 첫 시간 복습을 해드리는 거예요. 지난주에 했는 게 이제 총론이고요. 총론에서 부동산 개념이라는 걸 했었죠. 그리고 부동산 분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특성을 했고요. 부동산 속성, 이런 주제들이 있었습니다. 얘네들은 나중에 하라 그랬죠. 지금 했던 거는 이거였습니다. 부동산 개념. 그래서 부동산 개념 하면 뭘 생각해야 돼요? 법, 경, 기 생각해야 되죠. 법적 개념, 경제적 개념, 기술적 개념. 부동산학에서는 어느 한쪽 측면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법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모두 살펴보고요. 이 모두 살펴본다는 것을 복합 개념이라고 한다 그랬죠. 복합 개념 부동산으로 살펴본다. 요거 이제 구별해야 되는 게 복합 부동산이 있다 그랬죠. 복합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을 함께 부를 때 쓰는 용어고요. 이게 일체로 거래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하나로 취급해서 이렇게 따질 때 복합 부동산 있고요. 전부 다를 보는 거는 복합 개념 부동산 이렇게 했고요. 이 중에서 다시 협의 광의로 나누어지는 게 뭐예요? 법적 개념이죠. 다른 것들은 협의 광의로 나누어지지 않죠. 이거는 협의의 부동산은 법 중에서도 무슨 법이에요? 오늘은 말 섞지 않기로 작정을 했어요. 오늘 오전에 오셨어요. 어떻게? 나란히. 오늘 직장은 때려치고요. 자, 아무튼 자, 협의의 부동산은 민법상 부동산이죠. 민법상 뭐라고 했어요? 토지와 그 정착물이라고 했죠. 토지와 건물이 아니고 토지와 그 정착물. 토지와 그 정착물에서 뭐에 대해서 정리를 더 해야 된다고요? 정착물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야 되고요. 광의 부동산은 여기에 그대로 내려오면서 뭘 더 한다고요? 준부동산. 여기에 대해서 또 정리를 해야 되죠. 근데 경제적 개념이나 기술적 개념은, 경제적 개념은 이 상품이라는 관점에서 본다 그랬어요. 부동산도. 그래서 상품은 상품인데 다른 상품을 생산할 때 투입하는 생산 요소 또는 생산재로 사용되기도 하고요. 그 자체가
소비재가 되기도 하고 또는 자산이다, 자본이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경제적 개념이고요. 기술적 개념은 공간, 자연, 위치, 환경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기술적 개념에서 보는 거죠. 자, 이거는 특별한 내용들이 더 없는데 요거 정착물과 준부동산에 대해서 정착물은 토지에 붙어 있는 거라 그랬죠. 근데 잠깐 동안 붙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잠깐 동안 붙어 있는 것들이 어떤 게요? 공중전화 박스, 판잣집, 가시개수목 이런 것들은 잠깐 동안 붙어 있는 거. 그런 것들은 정착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동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착물이라고 하려면 항구적으로 부착되어 있어야 된다 그랬죠. 또는 지속적, 표현이 그렇습니다. 항구적, 지속적 또는 계속적으로 그 자리에 붙어 있어야 돼요. 제가 설명을 드릴 때는 그 물건의 효용 가치가 끝날 때까지 그 자리 또는 그 물건이 죽을 때까지 그 자리 이렇게 표현하지만 시험에서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또는 항구적으로 그 자리에 붙어 있는 겁니다. 부착되어 있어서 이동이 곤란한 물건 이렇게 한다고요. 자, 근데 그 정착물 중에서도 다시 독립 정착물과 종속 정착물 이렇게 나누죠. 자, 이런 데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독립이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이게 물리적으로 분리되었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죠. 물리적으로는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죠. 물리적으로는 땅에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토지 주인과 정착물 주인이 달라지시는 거죠. 주인이 달라지시는 거죠. 법적으로 또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다른 물건으로 취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와는 다른 물건으로 취급한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독립 정착물이에요. 토지와 다른 물건. 근데 종속 정착물은 토지의 일부다 이런 표현 씁니다. 토지의 일부다. 그렇게 구별하는데 독립 정착물의 대표적인 게 건물이었죠. 근데 그거 말고도 두 가지가 더 있었죠. 모두 세 가지 말씀드렸죠. 건물,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 농작물 이렇게 세 가지가 독립 정착물이었고 나머지 정착물은 이건 다 종속 정착물이죠. 그래서 땅에 붙어 있는 것들은 일단 정착물이라고 의심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죽을 자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산에 자라는 뭐 다년생 식물들 이러면은 그 자리가 죽을 자리죠. 대부분. 그 뭐란 얘기예요? 정착물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자라는 이 식물들은 그게 바로 정착물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땅에 뭐 하고 있는 상태니까 붙어 있는 상태니까 그건 다 정착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아무튼 이렇게 민법에서는 그런 식으로 부동산을 본다는 겁니다. 근데 물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건물이기는 하죠. 다음에 이제 준부동산 하면은 민법상 부동산은 아니죠. 민법상 부동산은 아니지만 민법상 부동산처럼 취급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준부동산인데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뭐 이런 것들인데 특징이 공시방법이죠. 공시방법이 등기나 등록이라는 수단을 갖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 준부동산 합해서 광해부동산 이렇게 하면 이제 부동산 개념이 정리가 되는 거죠. 다음에 이제 부동산 분류로 들어가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분류. 자, 이거 공법 수업 들었나요? 나갔죠, 진도? 국계법상 용도 지역 안 나갔나요?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용도 지역은 뭐 도관, 농자 이렇게 세분되는 거고요. 여기 우리 개론에서는 간략하게만 소개해드렸죠. 용도 지역은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한다. 그렇지 않다.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한다. 그랬죠. 그리고 중복 지정이 가능하다. 그렇지 않다. 중복 지정이 가능하지 않죠. 중복 지정이 안 돼요. 근데 용도 지구나 용도 구역은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중복 지정이 가능하고 뭐 이렇게 했고요. 근데 용도 지역이 더 중요해서 용도 지역을 다시 도관, 농자 이렇게 나누고요. 맞나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토지를 세 가지로 나눈다 그랬죠. 토지 적성 평가에 따라서 개발해서 사용할 건가, 아니면은 생산 목적으로 사용할 건가, 아니면 보전할 건가. 그렇게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도시 지역은 개발하는 곳, 농림 지역은 생산하는 곳, 그다음에 자연환경 보전 지역은 보전하는 곳. 근데 관리 지역은 일단 보류해 놨다가 관리 지역 안에서 다시 보전 관리, 생산 관리, 계획 관리라 그랬죠. 그 다음에 도시지역을 다시 주상공 녹지지역으로 해서 주상공은 개발하는 곳이고요. 녹지지역은 개발하지 않는 곳이죠. 근데 개발하지 않는 곳을 다시 또 나누어서 보전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 한다 그랬죠. 앞으로 개발 여지가 있는 곳,
자연 녹지. 이렇게 해서 분류를 하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거는 이제 국계법상 분류고요. 28개 지목도 있죠. 전답과목 임강염, 대장학도 철천제, 주요창구체 원종, 양수공차, 삼요잡 이렇게 있죠. 예, 전답과목 임강염이 1차 산업 생각하라 그랬죠. 전 받치고요. 답, 논, 과수원, 전답과목, 목장, 영치고요. 전답과목 임약, 전답과목 임광, 광천지, 예, 뭐 온천 같은 거 솟아오르는 거. 그다음에 염전이죠. 전답과목 임광염이요. 그 다음에 대장학도 철천제, 주거용 상업용 건물 지을 수 있는 게 대장, 공장이죠. 그래서 대장이 주상공이에요, 주상공. 주상공의 지목은 대나장으로 된다, 이 말이에요. 대나장으로. 그래서 주상공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대장학도 철천제, 학은 학교용지, 대장학도 도로, 그 다음에 대장학도 철도, 대장학도 철천, 하천, 차장천원 해서 네 글자는 두 번째 글자라 그랬죠. 그래서 그 하천, 두 번째 글자 하천이에요. 그 다음에 철천제, 제방이죠. 철천제, 제방. 그 다음에 주유창구체 원종, 주유소 용지고요. 유지라고 했어요. 유지. 물이 머무른 곳이에요. 저수지나 연못 같은 곳. 주유창구 체원용, 창고 용지고요. 그 다음에 국어, 도랑, 소규모 수로부지, 예, 주요창구체, 체육용지, 주요창구체원, 유원지, 두 번째 글자라 그랬죠. 주요창구체원종, 종교용지. 그 다음에 양수공차, 삼요잡, 길을 양자라 그랬어요. 양어장, 양수, 물 수자라 그랬어요. 수도용지, 양수공차, 공원이에요. 예, 차장천원을 확실하게 알아야 공이 공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양수공차, 주차장 두 번째 글자요. 그 다음에 양수공차 사적지, 역사적, 유적지, 사적지. 그 다음에 양수공차 묘지, 양수공차 사묘잡, 잡정지. 이렇게. 됐나요? 근데 이제, 그것보다는 우리 부동산 활동상 대택부 했어요. 대지보다는 택지부지 구별이 더 중요하다 그랬죠. 건물 지을 수 있는 땅 뭐예요? 택지. 지금 건물을 지어 놓은 상태의 토지이든 앞으로 건물을 짓기 위해서 조성해 놓은 토지이든 주거용이든 상업용이든 공업용이든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가 택지고요. 이거는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 외에도 일반적인 바닥 토지는 부지. 그다음에 후보지 이행지 하면 대분류상 전환 중인 토지는 후보지, 소분류상 전환 중인 토지 이행지, 전환 중이라고 했죠. 용도지역 상호간 전환 중인 토지 후보지, 용도지역 내에서 상호간 전환 중인 토지 이행지, 필지, 획지, 법적 개념이 필지, 경제적 개념이 획지, 권리 측면을 나타내서 소유권의 범위와 한계를 표시하는 개념은 필지. 이거는 가치나 가격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같은 가격 수준의 일단의 토지 획지고요. 경우에 따라 두 필지 이상의 하나의 획지가 될 수도 있고요. 하나의 필지가 둘 이상의 획지로 나누어질 수도 있습니다. 등기, 등록의 단위는 뭐고요? 등기나 등록할 때는 필지 단위로 하고요. 부동산 개발이다 뭐 이런 거, 부동산 활동을 할 때는 무슨 단위로? 획지 단위로 하게 됩니다. 다음에 나지, 건부지. 나지는 지상에 건물이 없는 토지, 건부지는 지상에 건물이 있는 토지. 건부지의 경우에는 나지 가격보다 낮은 것이 보통이라고 그랬죠. 이게 건부 감가가 발생한다 그랬어요. 예외적으로 건부 증가가 발생한다. 개발이 제한이 강화되는 경우, 제한이 더 규제가 강화되는 경우가 건부 증가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법지, 빈지. 법지는 법으로 소유할 뿐 활용 세력이 없는 땅, 주로 경사지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빈지는 물가라 그랬죠. 바닷가. 이게 물의 침식 작용으로 인해, 물의 침식은 포락지고요. 물가라 그랬죠. 물가. 바닷가. 그래서 소유권 표시는 돼 있지 않지만 활용 세력이 있는 땅 했고요. 그 다음에 공지, 공한지 뭐 이런 것도 했죠. 공지는 건폐율, 용적률 적용 때문에 건물 짓고 남겨놓은 땅. 공한지는 투기 목적으로 방치하고 있는 땅. 유휴지, 휴한지. 놀 유자고요. 놀리는 땅. 바람직하지 않게. 그 다음에 휴한지는 쉬게 하는 땅,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땅, 휴한지. 그 다음에 포락지는 물의 침식 작용 때문에
지만이 절도되어 무너져 내린 토지로서 전답 등이 하천으로 변한 토지 또는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 뭐 이렇게 했어요. 자, 이런 내용들이 지난주 했던 내용입니다. 부동산 특성과 속성, 이거는 특성은 종류만 기억하시라 그랬죠. 부동산 특성의 자연적 특성의 부동성, 부증성, 부부영, 영속성, 부부영계, 개별성, 부부영계, 인접성, 자연적 특성하고 용병사, 용도 다양성, 병합분할 가능성, 사회, 경제, 행정적 위치, 가변성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복습해봐야 시간이 얼마 안 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잠깐이면 15분 지나가잖아요. 집에서 드라마 한 편 보면 한 50분 지나가니까 그 시간이면은 상당 부분을 복습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시험 볼 때까지 드라마 끊고 자, 오늘 이제 경제론 수요 공급 들어갑니다. 수요 공급하고 이제 경기 변동하고요. 여기 한 4문제 정도 출제되고 이게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자, 수요 공급에서는 수요 공급의 개념이 중요하고요. 개념에서 정리해야 되는 게 이제 유량 변수와 저량 변수의 구별입니다. 그 다음에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 이걸 기억해야 되고요. 수요량 변화는 수요 변화와 함께 시험에 아주 많이 출제됩니다. 특히 이제 수요 변화가 더 많이 나오는데요. 대칭적으로 공급량 변화와 공급 변화가 있어요. 다음에 이제 균형의 결정과 이동이라는 주제가 있고요.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시험에 출제되는 게 주로 이런 주제들이 출제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탄력성이라는 게 있고요. 탄력성은 이렇게 이제 탄력성의 개념, 종류, 그다음에 응용, 그다음에 탄력성, 크기, 결정 요인 이런 주제들이 있어요. 자, 이거는 뭐 별로 시험에 출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출제가 되는 건 이런 것들이 출제가 돼요. 근데 이 개념을 알아야만 헷갈리지 않고 맞출 수 있겠죠. 그래서 개념을 직접 묻는 경우는 별로 없지만 개념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경기 변동은 뭐 또 들어가서 또 세분이 조금은 됩니다. 자, 아무튼 이제 수요 공급 처음 개념부터요. 수요를 먼저 해 두면은요, 공급은 자동으로 해결이 돼요. 대칭적으로 이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요하면은 그 개념이 일정 기간 동안 좀 추상적으로 얘기합니다. 학자들이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 이렇게요. 그러니까 굉장히 추상적 얘기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구매하고자 기간을 전제로 해서 측정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수요 공급을 공부하는 이유는요, 시장에서 나타나는 가격 현상을 보기 위한 거예요. 앞으로 제가 수요 공급 얘기하면은요, 그게 시장에 등장하는 두 주체다 생각하시면 돼요. 수요자, 공급자. 그러니까 수요 공급하면 시장을 생각해야 돼요, 머릿속으로. 그리고 시장 하면은 수요 공급을 생각해야 돼요. 시장이라는 게 무대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수요자와 공급자는 두 주연 배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배우들이 무대에 등장해서 하는 게 뭐예요? 연기를 하는 거죠. 그 연기하는 작품의 제목은 가격입니다. 연기하는 작품의 제목은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수요자들이 더 많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요. 공급자들이 더 많이 들어오게 되면 가격이 내려가죠. 곧 네 가지입니다. 시장, 수요, 공급, 가격. 우리는 이제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매스컴을 봐도, 이 뉴스를 봐도 대부분의 뉴스가 무슨 뉴스인가 하면은 경제 뉴스에서는, 경제 뉴스에는 대부분이 가격 뉴스예요. 가격 뉴스. 종합주가지수 하죠. 종합주가지수 그 주가가 여러 주식들의 가격의 평균적인 가격이 종합주가지수예요. 그리고 이자율 얘기 나오죠. 뉴스에, 경제뉴스 이자율. 이자율은 자금시장에서의 가격이고요. 환율 나오죠. 환율은 외환시장에서의 가격이에요. 외국돈 1달러의 가격이 환율이에요. 외국돈 1달러를 사려면 우리가 돈을 줘야 살 거 아니에요. 그 돈 주는 돈이 바로 뭐라고요? 환율이에요. 환율.
거기 가격이라는 이름이 없을 뿐이지 사실상 뭐의 가격이에요? 1달러의 가격이 환율이에요. 그러니까 가격이라는 말만 안 붙어 있다고 해서 그게 그런 말이 없다고 해서 가격이 아니라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가격이라는 이름이 붙어져 있지 않지만 실제로는 가격인 것이 환율이 그렇고요. 임대시장에서의 가격이 임대료고요. 자금시장에서의 가격이 이자율이고요. 시장에서 형성되는 이런 특별한 가격을 따로 부르는데 노동시장에서의 가격을 임금이라고 부르고요. 마지막으로 토지임대시장에서의 가격을 특별히 지대라 불러요. 그냥 임대시장에서는 임대료 하는데 토지임대시장에서는 뭐라고 한다고요? 지대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5가지는 가격이라는 단어로 불리지는 않지만 실제로는 시장에서 형성되는 뭐라고요? 가격이라고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의 움직임이 어떤지를 보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측정을 해야 돼요? 수요의 크기와 공급의 크기를 측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의 크기와 공급 크기 측정하기 전에 이제 개념부터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아무튼 그 수요의 크기를 측정할 때 뭐를 전제로 해서 측정하는가 하면은 일정 기간을 전제로 해서 측정합니다. 이런 개념을 유량 변수라 그래요. 흐를 유자를 씁니다. 한자로. 영어로는 flow가 되는 거죠. 영어로 flow가 흐르다 이 뜻이죠. 자, 이렇게 유량 변수에 대응하는 것을 저량 변수 이렇게 합니다. 이걸 스톡이라 하는데 영어로는 이거는 일정 시점을 전제로 측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일정 기간을 전제로 측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수요의 크기를 측정할 때 뭐를 전제로 측정한다? 일정 기간을 전제로 측정한다는 거예요. 이 구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시험에 여러 번 출제가 됐는데 여러 항목을 나열해 놓고 다음 중 유량 변수와 저량 변수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이렇게 출제를 해요. 여러 개 나왔을 때 어떤 게 기간을 전제로 측정하는지 어떤 게 시점을 전제로 측정하는지 구별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근데 이거는 사실은 전문적으로 많이 깊게 들어가면은 좀 더 헷갈리고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지금까지 우리 시험에 출제된 것으로 보면은 국어 하는 사람들은 다 이거 맞출 수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다른 누군가한테 질문을 할 때 야, 지갑에 하루 동안 얼마 있었니? 이런 질문이 적당해요. 지금 지갑에 얼마 있니? 지금 지갑에 얼마 있니? 이게 적당한 질문이죠. 그죠? 돈이 지금 얼마 있냐? 이렇게. 돈이 지금 얼마 있냐? 하루 동안 얼마 있냐?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아침에 나올 때 다르고 중간에 쓰면 다르고 지금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질문을 지갑에 하루 동안 얼마 있니? 이렇게는 질문 자체가 이상한 거죠. 그런 거는 돈에 지금 얼마 있니? 이런 거는 지금 그 때를 묻는 거죠. 그거는 시점을 전제로 해야 되겠죠. 그렇게 질문해서 대답을 요구하는 거는 저량 개념이에요. 야, 너 자산이 얼마나 되냐? 이렇게 할 때는 자산이 지난 1년 동안, 2년 동안 이런 자산 이런 말 되나요? 안 되죠. 자산이라는 거는 수시로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럼 자산이라는 개념은 무슨 개념이란 얘기예요? 저량 개념은 너 지금 자산이 얼마나 되냐? 지금 이런 말을 해야 말이 되는 거는 때를 묻는 거죠. 때. 이런 질문이 적당한 것은 바로 이 저량 개념이요. 그러니까 자산 이런 개념들은 뭐란 얘기요? 저량 개념이요. 자, 세종시 인구가 얼마죠? 이러면은 그 인구가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 세종시 인구가 1년 동안 얼마니? 말이 안 되죠. 세종시 인구가 1년 동안 얼마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1년 동안 기간을 해서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인구는 어디로 한단 말이에요? 이쪽으로 한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말이 돼요. 인구 변동량은 얼마냐? 이렇게. 1년간 인구 변동량은 얼마냐? 이건 말이 되죠. 요거는 무슨 개념이에요? 유량 개념, 인구 변동량. 자, 그럼 소득은 어떨까요? 소득이 1,000만 원이다. 많아요? 적어요? 지금 소득이 얼마예요?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말이 안 되죠. 지금은 돈 안 벌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 저도 지금 이 순간 하면 얼마 버는지 대답 못 해요. 지금 이 순간. 그렇잖아요. 이거 한 달 동안 일해서 얼마 벌고, 1년 동안 일해서 얼마 벌지. 지금 이 순간 나 버는 게 얼마지? 대답 못 한다고요. 그런 것들은 무슨 개념이기 때문에? 유량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달에 얼마 이렇게 집어넣어서 말이 되면은 뭐예요? 유량 개념이요. 예, 그렇게 하면은 그 구별이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소득이 무슨 개념이란 얘기요? 소득은 유량 개념이란 얘기요. 자, 근데 하나를 알면은요, 사실은 그 연결된 것들이 줄줄이 알사탕으로 나와야 돼요. 자, 제가 받는 소득은 학원 입장에서는 뭐예요? 비용이죠. 지출이죠. 자, 그러면은 제가 월 단위로 소득이 발생하면 학원에서는 월 단위로 지출이 발생하죠. 그럼 지출 비용도 무슨 개념이란 얘기야? 유량이라는 얘기죠. 제가 한 달 단위로 받으면 학원에서도 한 달 단위로 지급할 거 아니에요. 그게 두 개의 성격이, 두 개가 이 동전의 양면이에요. 사실은 그런 것들이. 한쪽은 수입이지만 한쪽은 지출이에요. 좀 이따가 탄력성 응용에서도 나오겠지만 소비자가 지출한 금액은 그 판매자 입장에서는 수입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1,000원을 쓰잖아요. 우리가 가게 가서 1,000원을 쓰면은 가게에서는 1,000원만큼의 수입이 발생하는 거죠. 뭔 뜻인지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하면은 한쪽에서 소득이 다른 쪽에서는 비용 지출이기 때문에 다 무슨 개념이라는 얘기야? 유량 개념이라는 얘기야. 그죠? 그리고 또 소득이라는 게 근로소득만 있나요? 다른 소득도 많지 않습니까? 이자소득, 배당소득, 그런 임대소득 전부 다 뭐란 얘기예요? 다 소득이에요. 그럼 다 뭐란 얘기예요? 유량이에요. 그러니까 뭐 임대료라든가 또는 이자 소득, 뭐 이자 소득, 이런 소득, 임대료 소득, 이런 게 다 무슨 개념이라는 얘기예요? 유량 개념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이제 우리 부동산 경제에서 특별히 이제 기억을 할 거는 이제 신규로 공급하는 거 있어요. 신규 공급하는 거, 새로 지어서 내놓는 거. 그러니까 새로 지어서 내놓는 거 얘기할 때 이번 달에 새로 입주하는 물량 이렇게 하잖아요. 지난달에 새로 입주한 물량이 얼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요. 그거는 무슨 개념으로? 유량 개념으로. 근데 기존 주택 재고량 하면은 이건 저량 개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않죠. 자, 이런 내용들 위주로 하시고요. 보시다 보면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는 다른 내용들이 간혹 뭐 모의고사 같은 데나 이렇게 언급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나오면은 일단 체크를 해 두셨다가 따로 질문하거나 하십시오. 우리 부동산 경제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런 것들을 난이도 조절을 해서 그냥 막 이렇게 집어넣을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설명을 듣지 않으면은 어렵고요. 우리 시험에서는 중요도가 낮으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 이런 것들 위주로 정리를 해 두시면 돼요. 자, 근데 우리는 이제 예외적으로 절약을 하기도 해요. 예외적으로. 근데 원칙적으로 뭘로 측정한다? 유량으로. 수요의 크기를 측정을 할 때는 뭐로 측정한다? 유량, 기간으로 측정한다. 한 달 동안 얼마 또는 뭐 1년 동안 얼마 이렇게. 자, 여기서 구매하고자 하는 것은 구매를 했단 얘기요, 안 했단 얘기요? 아직 안 했단 얘기죠. 이런 거를 사전적 개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전적 개념과 대응하는 것은 사후적 개념이죠. 요거는 시험에 출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산 게 아니고 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측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좀 추상적이긴 하지만 왜 이렇게 하는가 하면 좀 전에 수요 공급에 의해서 뭐가 결정된다 그랬어요? 가격이 결정된다 그랬죠. 근데 그 시장을 중개사무소로 생각해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중개사무소는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이 다 오니까. 근데 그 중개사무소에서 계약서를 쓰고 가버린 사람이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계약서를 써버리면 그 사람은 소용없어요. 그 사람은 끝난 거 이미. 협상력이 끝났어요, 이제. 그죠? 그 사람은 이제 끝난 사람이고, 중개사무소에서는 계약서 쓴 게 바로 수수료 발생의 기준 시점으로 잡아요. 실제로 수수료 수입은 나중에 잔금 치를 때 들어올지라도 계약서를 쓴 순간 이제 종료가 된 거예요, 사실은. 중개 서비스는 종료가 된 거죠. 그 사람은 더 이상 끝난 거예요.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려고 하는 사람의 크기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측정을 할 때는 산 수량을 측정하는 게 아니라 사려고 하는 수량을 측정을 하는 거예요. 요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요거를 기억하고 있어야 그 다음이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몰라서 저도 처음에 공부할 때 헷갈린 거예요. 계속 산 걸 생각한 거죠. 산 걸.
사려고 하는 크기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 측정하기가 쉽지는 않더라도 뭐를 생각해야 된다고요? 사려고 하는 크기를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공급도 마찬가지죠. 팔려고 하는 크기를 측정해야 되지 팔고 가버린 사람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적 개념으로 하고요. 다음에 이 일정 기간 동안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 이렇게 해서 이것은 이 시장에 등장하는 사람이 구매 의사뿐만이 아니라 지불 능력도 있어야 돼요. 의사도 있고 능력도 있어야 돼요. 이런 거를 유효 수요라고 하거든요. 구매 의사는 있는데 능력이 없는 상태를 잠재 수요라 그래요. 우리가 측정을 할 때는 유효 수요만 측정을 해야 돼요. 시장에 올 때는 뭘 들고 와야 된다고요? 돈을 들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약장수들이 애들은 가라고 하는 것도 이게 능력이 안 되는 거죠, 애들은. 그러니까 돈을 들고 와야 되는 거고요. 이게 잠재 수요는 일단 유효 수요에 들어가지 않아요. 시장에서 측정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표현을 하는 이유는 이 능력이 대출받는 것도 포함시켜요. 대출받는 것도. 그러니까 대출을 받든 아니면은 좀 심하게 해서 그냥 훔쳐서 오든 뭐를 갖고 와야 돼요? 돈을 갖고 와야 돼요. 돈을. 그래야만 살 수가 있는 거죠. 안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출 조건에 따라서 잠재 수요가 뭐로 바뀔 수도 있어요. 유효 수요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너무 침체되어 있다 싶으면 어떻게 해요? 정부에서 대출 조건을 좀 완화시키잖아요. 그러면은 뭐로 바뀌니까 잠재 수요가 유효 수요로 바뀌니까 조금 수요가 활성화될 수가 있다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유량, 저량에서는 뭘로 측정하는 게 원칙? 유량, 사전적 개념, 사후적 개념, 사전적 개념, 잠재 수요, 유효 수요 중에서는 유효 수요. 자, 이렇게 해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교재 보시면 49쪽에 그 예제도 있죠. 다음은 부동산과 관련된 경제 변수들이다. 유량 변수와 저량 변수가 옳게 묶인 것은 하고 있죠. 자, 지대 수입했죠. 지대. 첫 번째. 지대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토지 임대료라 그랬죠. 토지 임대료. 그럼 임대료 이게 뭐예요? 수입이니까 수입. 유량이 저량이요. 유량이잖아요. 소득의 일종이잖아요. 판매 수입이든 뭐 사업 소득이든 다 이 유량이죠. 그 다음에 실물 자산으로 돼 있죠. 자산 저량이죠. 그 다음에 인구, 도시 인구 저량이고요. 아파트 생산량 이거는 유량이죠. 가계소득 유량이고요. 주택재고 저량이고요. 그래서 이거 19회 때 출제됐던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 번 출제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봐주시고 나머지는 일단은 여러분이 좀 봐주시고요. 제가 설명드리지 않은 것들은 굳이 신경을 안 써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참고 박스 안에 유량 변수, 저량 변수는 제가 좀 어느 정도 말씀드렸죠. 그 안에 항목들 중에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항목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일단은 지금 단계에서는 너무 신경 쓰지 마시라고요. 중요도가 낮은 것들이니까. 자, 넘어가시면은 주택 수요와 주택 수요 이런 항목이 있죠. 자, 이거는 이제 10분의 1이거든요. 요거는 뭐 10분의 1인데 거기에 주택 소요라는 단어만 좀 체크하면 돼요. 수요는 지금 방금 했는 거고요. 소요라는 거는 필요량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주택 소요를 필요량이다. 이렇게 필요량. 자, 필요량 판단하는 것은 정부가 정책적 관점에서 판단하는 걸 말해요. 정책적 개념이다 보시면 돼요. 주택 소요는. 자, 일단 그것만 체크하고요. 자, 이제 수요량과 수요곡선 나오죠. 자, 이제 여기서부터 자, 방금 수요를 했어요. 개념. 수요량 하면은 이거는 수요의 크기를 뭐로 나타낸 거예요? 수요 크기를 수량으로 나타낸 거예요. 수량으로 표시한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수량을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평생을 살아봐야 부동산은 몇 번 거래하겠습니까? 그래서 부동산을 바로 예를 들면은 좀 어색하기 때문에 제가 11월달 12월달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좋아하는 사과를 예를 든다면 사과를 앞으로 한 달간 기간이니까요. 한 달간 먹으려고 한다면 내가 얼마만큼을 살 건지를 수량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수요량이죠. 그러면 이제 사과 수요량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내가 앞으로 한 달간 사과를 먹으려면 내가 얼마 정도면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근데 그 수요량을 결정을 할 때 사람마다 다 다르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많이 사고 어떤 사람은 적게 사고. 근데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가격이거든요. 사과의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요량은 줄어들겠죠. 제가 엊그제도 한 상자 시켰거든요. 저는 뭐 한 달에 한 상자 정도 시키는데 한 상자가 20kg고요. 저는 기본 20kg를 한 상자로 시켜요. 근데 지난달에 35,000원 했어요. 근데 이번 달에 41,000원 달래요. 6,000원도 올랐죠. 6,000원이면은 어느 정도인가요? 한 거의 10몇 프로, 거의 20% 가까이. 20%면 7,000원이죠. 35,000원에서 20%는 안 되는데 가격이 오른 거죠. 자, 가격이 오르면은 아무래도 조금 더 올라갈수록 조금 더 부담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제가 이걸 아예 안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 먹는 양을 줄이는 거죠. 비싸니까. 그러니까 35,000원 할 때는 하루 굵은 거 2알 먹다가 이제 가격이 올라가면은 작은 거 2알 먹는 정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양을 줄이는 거죠. 그게 이제 수요량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우리 경제 전체로 본다면 분명히 가격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요량을 줄이겠죠. 자, 그 가격도 영향을 미치고요. 저같이 사과를 좋아하는 사람은 많이 주문하겠죠. 근데 사과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주문을 별로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좋아하는 정도도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죠. 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소득 수준에 따라서도 달라요. 소득이 높은 사람은 아무래도 더 많이 사겠죠. 소득이 적은 사람은 덜 사겠죠. 또 뭐더 영향을 미칠까요? 식구수가 많은 집은 더 시킬 것이고요. 적은 사람은 덜 시킬 거고요. 이걸 국가 전체로 보면 인구라고 보면 돼요. 어떤 지역으로 봐도 되고요. 어떤 지역의 인구가 증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지역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그 가계로 봤을 때는 가족 수가 될 것이고 국가 전체나 뭐 지역으로 봤을 때는 인구가 될 거예요. 그런 것들도 어디에 영향을 미친다고요?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죠. 자, 이런 것들을 수요 결정 요인이라 그래요. 이 수요 결정 요인은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 수요량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수요 결정 요인,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 재화의 가격이에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경제 뉴스를 보면 늘 무슨 뉴스가 나와요? 가격 뉴스예요. 가격. 대부분이 가격 뉴스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제일 중요시해요. 근데 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도 있어요? 소득도 있고요. 또 자, 제가 요거는 따로 말씀드릴게요. 관련재 가격. 자, 이걸 먼저 썼죠. 지금 순서를 제가 이렇게 썼는데 관련재 가격은 예를 들어서 사과 같은 경우에는 귤 가격이나 배 가격을 관련재 가격이라고 해요. 사과를 사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귤 가격이나 다른 과일 가격이 반값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그 다른 과일들을 더 사게 되면서 다른 과일도 살 거예요. 대처관계 있으니 이거 아니면 저 과일 사게 되면서 원래 사려던 사과의 수량은 좀 줄일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꼭 이게 단위를 뭐 한 개, 두 개, 세 개 단위로 사는 게 아니라 오늘 살 걸 며칠 딜레이 시키는 거죠. 며칠 딜레이 시켜서 하면 그게 수요량이 줄어드는 거죠. 아무튼 그 다른 재화 가격도 이 말이에요. 관련돼 있는 다른 재화 가격도 사과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자, 그럼 우리 부동산 쪽으로 어떻게 해요? 아파트 수요량에 누구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이런 것들의 가격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자, 지금 저울질하고 있는 두 주택이 있는데 단독으로 갈까 아파트로 갈까 저울질하고 있는데 만약에 단독 가격이 올라가 버렸다. 그럼 저울질하고 있는데 얘가 올라가 버리면은 얘가 비싸졌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아파트로 가는 거죠. 아파트 수요량이 증가하는 거죠. 단독 가격이 올라갔는데 아파트 수요량이 증가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귤 가격이 올라가면 이 말이죠. 사람들이 귤 먹던 사람들도 귤 안 먹고 사과 먹으러 오니까 사과 수요량이 증가하는 거죠. 이런 식이죠. 됐나요? 자, 이렇게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좋아하는 정도, 기호 또는 인구, 우리 이제 식구 가계로 보면 이제 가족 수, 이런 다양한 것들이 다 어디에 영향을 미친다고요? 수요량에 영향을 미친다고요. 자,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가격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그 다음부터가 이제 문제예요. 그 다음부터가 왜냐하면 이제 그래프를 그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프를 그리는데 그 그래프를 그리는 경우에 단점이 뭔가 하면은 그래프는 축이 몇 개밖에 없어요. 2개밖에 없죠. 2개밖에 없으니까 여기 지금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 수요량이 얼마나 되는지는 반드시 측정을 해야 돼요. 나중에 공급량이 얼마나 되는지도 측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 수요량이 더 많은지 공급량이 더 많은지에 따라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이런 걸 본단 말이에요. 자, 근데 한쪽은 반드시 얘를 차지하도록 해야 돼요. 수량이 차지하도록 해야 돼요. 수량이 수요를 읽을 때는 수요량이 되는 거고요. 공급을 읽을 때는 공급량이 되는 거예요. 줄여서 그냥 수량 하는 거예요, 이걸. 공급 수량, 수요 수량. 자, 그럼 나머지 자리가 한 개밖에 없어요, 이게. 이걸 이제 가로축, 세로축 하죠. 근데 그 한 개의 자리를 많은 것들 중에 얘를 가져오는 거예요. 가격을 가져오는 거예요. 얘네들은 일정하다고 보는 거죠. 일정하다고. 자,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게 얘를 별도로 취급하는 것 때문에. 자, 보세요. 가격이 변해도 수요량은 변하죠. 소득이 변해도 수요량은 변하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그걸 구별하지 않고 그렇게 수요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마트에 갔을 때 지난번보다 가격이 내려갔네? 좀 더 살까? 할 수 있죠. 담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달에 보너스를 어제 받아가지고 오늘 마트에 왔어요. 가격은 그대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먹을까? 할 수 있죠. 장바구니에 담는 건 똑같아요. 그냥 지난번보다 가격이 낮아져서 더 담든, 돈을 더 많이 가져가서 더 담든, 더 담는 거는 똑같죠. 다 수요량이 증가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학문적으로는 구별해서 본다는 거예요. 학문적으로는, 경제학에서는 가격이 하락해서 더 담을 때는 요거를 수요량 변화라 그래요. 수요량 증가라 그래요. 수요량, 량자를 붙여서. 근데 소득이 더 늘어서 더 담는 거, 이거는 무슨 변화? 수요 변화라 그래요. 수요 증가. 그러니까 이걸 설명을 드리는 거, 지금 이거. 수요량 변화와 수요 변화의 차이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그걸 구별하지 않고 다 수요량이 증가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경제학에서는 어떻게 일단 구별한다고요? 그래프로 나타내는 것 때문에 그래요.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하는 건 어떻게 해요? 수요량 변화, 량자를 붙여주는데, 소득이나 다른 재화 가격이나 좋아하는 정도나 우리 식구 수가 바뀌었거나 가격 외에 다른 요인이 변해서 더 담거나 덜 담거나 하는 것은 수요 변화라고 구별한다고요. 이걸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고.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번 주에 첫째 생일이 있어요. 그래서 첫째가 좋아하는 거 더 담았어요. 이게 무슨 변화일까요? 이거는 수요 변화라고 부른다고요. 가격은 변함이 없어도 걔가 더 좋아하니까 이번에 그 행사 때문에 더 담은 거죠. 맞나요? 근데 1+1 행사를 해서 더 담았어요. 그거는 1+1 행사는 이제 반값이잖아요. 같은 가격은 그대로 써놨는데 1+1 행사한다 하면은 그는 수요량 변화라는 얘기죠. 그게 마트에서 눈속임 하려고 하는 거 말고요. 눈속임 하려고 일부러 뭐 그렇게 한다면서요. 뭐 이렇게 가격을 높여놓고 1+1 이렇게. 그럼 똑같은 거죠, 그게. 그런 거 말고 정말로 이렇게 할인 행사하는 거. 할인 행사하는 것 때문에 더 담는 거, 이건 뭐라고요? 수요량 변화라고요. 그 외엔 나머지는 전부 다 뭐예요? 수요 변화예요. 그러니까 구별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그 재화의 가격이 변해서 수요하고자 하는 양이 변하는 건 뭐 변화? 수요량 변화. 나머지가 변해서 수요하고자 하는 양이 변하면 수요 변화. 이렇게 양자를 안 붙인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게 어떤 차이로 나타나느냐? 여기 그래프에서 또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자, 그래프에서는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내는데 어떤 가격에서 사려고 하는 크기를 길이로 나타내는 거예요. 이 길이가 수량이라고, 수량. 이 길이가. 근데 이 가격에서 가격이 올라가면은 사려는 양을 어떻게 하겠어요? 줄이겠죠. 지금 다른 거는 안 보고 있어요. 이거는 고정되어 있다고 보고 얘하고 뭐만 수요량과의 관계 한번 보는 거예요.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을 줄이겠죠. 길이가 짧아질 거라고요. 가격이 내려가면 또 수요량을 늘리겠죠. 자, 이러면은 이 끝점들을 연결해서 이으면, 이렇게 이으면 이게 바로 수요 곡선이라 그래요. 수요 곡선. 자, 이 수요 곡선을 보면은 뭐를 알 수 있는가 하면은 각각의 가격에서 얼마만큼 수요하려고 하는 그 크기를 확인할 수 있죠. 자, 이 길이가 바로 뭐예요? 수요량이거든요. 가격이 올라갈수록 수요량이 점점 줄어들죠. 맞나요? 자, 그래서 가격이 하락한다면, 이 상태에서 가격이 하락한다면 요 점에서 요 점으로 오는 거와 같아요. 요 점에서 요 점으로. 요렇게 변하는 것은 무슨 변화? 수요량 변화예요. 가격이 지금 변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고정돼 있던 다른 거를 이제 고려를 하는 거예요. 소득이 고정돼 있다고 치고, 지금 내 월 소득이 100만 원인 상태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옆에 다른 사람이 월 소득이 150만 원인 사람이 같이 간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월 소득이 150만 원인 사람이 같이 가면은 가격이 이 상태에서 나는 요만큼 샀는데 그 사람은 조금 더 많이 사지 않겠습니까? 돈이 더 많은 사람은. 그죠? 그리고 가격이 하락했을 때 내가 이만큼 더 삽니다. 근데 그 사람하고 같이 가면 그 사람은 이거보다는, 내가 사는 것보다는 더 많이 살 수도 있죠. 그러면은 소득이 더 많은 사람하고 늘 같이 가면은 그 사람이 사는 거는 늘 조금씩은 더 살 가능성이 많지 않나요? 자, 이렇게 되면은 소득이 적은 사람보다는 소득이 많은 사람이 또 수요 곡선이 오른쪽에 나타날 수 있어요. 이것도 출제할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의 수요 곡선은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의 수요 곡선보다 더 오른쪽에 위치한다. 이렇게 옳은 지문으로 만들 수 있어요. 자, 근데 이걸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이제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이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지난달에는 내가 소득 수준이 100이었는데 이번 달에는 소득 수준이 150인 사람으로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나의 뭐가 올라간 거예요? 소득 수준이 증가한 거죠.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은 나의 수요 곡선이 어떻게 바뀐다? 흰 수요 곡선에서 노란 수요 곡선으로 바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나요? 맞죠? 자, 요렇게 바뀌는 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이게 뭐가 바뀌어서? 소득이 바뀌어서 수요하고자 하는 양이 바뀌잖아요. 요거는 무슨 변화예요? 수요 변화라고요. 그러니까 수요량 변화는 이 같은 수요 곡선상에서 점의 길이가 바뀌는, 점이 변하면서 길이가 바뀌는 거예요. 맞나요? 이렇게 변하는 건 무슨 변화? 수요량 변화. 길이가 길어졌어도 수요량 변화인데 여기서 이렇게 길이가 길어지면은 나의 뭐가 늘어서? 소득이 늘어서 수요하고자 하는 양이 늘어난 거예요. 이렇게 늘어나면. 됐나요? 요건 무슨 변화? 수요 변화. 그러니까 수요 변화는 새로 수요 곡선을 그려서 거기서 찾아야 되는 거죠. 수요 변화는 뭐가 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소득이 변하는 거예요. 또는 뭐가 변하는 거예요? 인구가 변하는 거예요. 가족수, 우리 가족수. 가족수가 늘어나면은, 가족수가 늘어나기 전보다는 수요 곡선이 더 오른쪽에 있을 거 아니에요. 새로 수요 곡선을 그린 후에 말이에요. 새로 수요 곡선을 그린 후에 그 상태에서 해당 가격에서 찾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수요 변화는 항상 뭐를 새로 그려야 된다. 수요 곡선을 새로 그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얘네들은 안 그렸지만 얘네들도 결국은 수요 변화잖아요. 수요 변화는 모두 다 새로 수요 곡선을 그려서 찾아야 돼. 그려서. 그러니까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수요량 변화는 그 재화에 뭐가 변하는 거예요? 그 재화의 가격이 변하는 거죠. 수요 변화는
그 재화의 가격 외죠. 가격 외. 가격 외의 변화예요. 그리고 수요량 변화는 같은 수요 곡선에서 이 점이냐 이 점이냐 이렇게 높낮이가 바뀌면서 이걸 점의 변화 또는 점의 이동 이렇게 해요. 점의 이동, 점의 변화, 점의 이동. 근데 여기서는 수요 곡선 자체가 변하죠. 맞나요? 이걸 뭐라고 한다? 수요 변화라 한다고요. 여기 선의 변화 또는 선의 이동. 자, 지금 제가 예를 든 거는 소득만 예를 들어서 그래프를 그렸지만 소득이 아니라 다른 것이 변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갑자기 좋아하지 않던 다른 과일을 좋아하게 됐어요. 그럼 다른 과일의 경우에는 원래 그 가격 그대로 있어도 어떻게? 원래 가격 그대로 있어도 수요가 늘어나죠. 어떤 사람이 사과를 좋아하지 않다가 이 말이에요. 사과 수요 곡선이 원래 이렇게 있었는데 사과를 좋아하지 않다가 사과를 좋아하게 되면은 같은 가격이라도 더 많이 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기호 좋아하는 정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늘어나든 가족 수가 늘어나든 다른 재화 가격이 변하든 가격 외의 요인이 변하면 새로 이 수요 곡선을 그려야 돼요. 그게 이제 오른쪽에 그리느냐 왼쪽에 그리느냐 이제 그것만 남아 있어요. 오른쪽에 그리면은 증가하는 거예요. 또 길이가 늘어나는 거니까. 왼쪽에 그리면 길이가 짧아지는 거니까 줄어드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이 변화를 두 가지로 얘기한다고. 변화를 하나는 증가, 하나는 감소. 여기도 하나는 증가, 하나는 감소요. 증가는 늘어나는 거 오른쪽으로, 감소는 짧아지는 거 왼쪽이에요. 자, 그러면 요거 보세요. 자,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는 증가요, 감소요? 길이가 늘어났잖아요. 증가. 이렇게 가면은 짧아지죠. 감소. 자, 그럼 앞에 뭘 붙여서 표현을 하면은 이렇게 가면은 수요량 증가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가면은 수요량 감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같은 수요 곡선상의 점의 변화로 가니까. 근데 이렇게 늘어나면 뭐예요? 수요 증가죠. 이렇게 짧아지면 수요 감소죠. 물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건 뭐예요? 가격도 변하고 가격 외의 요인도 변할 때, 이때는 결합되어 있는 거죠. 소득이 늘어서 수요하고자 하는 양 요만큼 늘었다가 가격이 하락하니까 또 늘어나는 거죠. 맞나요? 맞아요, 안 해요. 우리가 담을 때 말이에요. 담을 때 원래 내가 우리 집 행사가 있어서 더 담으려고 생각을 했어요. 원래 더 담으려고. 이게 무슨 변화? 수요 변화잖아요. 행사가 있어서 더 담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수요 변화잖아요. 근데 가서 보니까 가격도 내려갔어요. 지난번보다. 그러면 이것보다도 더 담을 수 있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거의 그거 구분 안 하고 하잖아요. 근데 학문에서는 어떻게 하자고 이거를 구분을 하죠. 구분을. 가격이 변한 거는 무슨 변화? 이렇게 한 거는 수요량, 가격 변화 무조건 수요량 변화. 이렇게 변하든 여기서 이렇게 변하든 뭐가 변한 거예요? 가격이 변했잖아요. 이렇게 가도 무슨 변화? 수요량 변화. 여기서 이렇게 가도 수요량 변화. 그 변화는 수요량 변화란 말이에요. 근데 다른 선에 가서 찾는 거는 수요 변화예요. 아시겠죠? 예. 아무튼 방금 마지막에 말씀드린 건 동시에 다 나타난 걸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묻는 거는 계산 문제로만 물어요. 계산 문제로는 이렇게 묻습니다. 가격도 변했고 소득도 변했을 때 동시에 변했는 전체 변화는 얼마가 되느냐 이렇게 묻는다고요. 그거는 나중에 하면 돼요. 지금 단계에서는 생각도 하지 마시고요. 그거는 난이도 중급의 계산 문제예요. 근데 어렵진 않아요. 아무튼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고. 자, 이제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 다 됐죠? 그리고 증가, 감소도 됐죠? 증가는 길이가 늘어나는 거예요. 감소는 길이가 짧아지는 거. 그러니까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수요량 증가와 수요량 감소. 수요 증가와 수요 감소.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됐죠? 안 쉴 거예요, 이제.
대답을 하시죠. 대답을. 자, 됐죠? 요 구분, 예,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지금 요거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일사천리입니다. 여기까지는. 그 다음에 이제 균형의 결정과 등. 좀 쉬고 하겠습니다.